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바닥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주말인데 진짜로 낮잠을 허벅지게 자고 지금 우리 뭉치도 지금 보시면은 우리 귀여운 둘째 뭉치가 아주 예쁘게 촬영을 하려고 하는지 아는지 막 단장을 하고 있죠. 제 목소리도 좀 잠겨 있죠? 네. 오늘은 김수연 작가님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리딩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리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인생에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잖아요. 진짜 크게 상처받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이렇게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지만 큰 상처는 치료해야겠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냥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소소한 상처들은 우리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상처받으면서 치료할 생각도 못하고 그런 채로 지나가고 있지 않나. 그 표지에서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한 달 예산을 짠다, 아니면은 내가 곧 창업을 할 거다 이렇게 했었을 때 예산을 잡을 때 인테리어는 1120만원 이렇게 든다고 해서 인테리어 1120만원 이렇게 적진 않잖아요. 저희가 인테리어 1200만원, 수도세, 기타 부대 비용 이렇게 적고,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기타 비용, 이렇게 러프하고 되게 여유롭게 자금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서도 여유와 김수연 작가님이 표현한 바보 비용을 꼭 책정하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저는 그 바보 비용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실은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꼭 가진 않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돌아보면 참 바보짓 했다, 되게 바보 같은 행동으로 시간을 보냈고 어찌 보면 진짜 미련퉁이 같이 행동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 인생에서 계획한 것에 들어가 있는 걸로, 우리가 물론 매번 기타 비용이 메인의 비용을 넘어서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어찌 보면 인생에서 6개월, 1년, 2년 되게 찰나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과 아마 노력과 금전적인 또는 정신적인 에너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비행기 소리 들리시나요? 낮에 리딩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도 있어요. 제가 그 공항 근처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행기 소리가 되게 많이 나는데, 예전에는 되게 좀 신경 쓰이는, 약간 거슬리는 그런 소리였거든요. 근데 참 사람 마음이 지금은 설레어요. 꼭
가고 싶은, 그리고 보고 싶은 그런 사람에게 나를 데려다 주었던 그런 매개체여서 그런지, 네, 저는 이제는 비행기 소리를 들으면 되게 아직도 설레고, 네, 좀 먹먹하고, 네, 아주 좋답니다. 우리 귀여운 뭉치가 왔네요. 자, 실은 우리 자신 외에는 그 무엇도 될 수 없고 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네, 김수현 작가님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파트 1, 2, 3, 4가 있어요. 근데 저는 파트 1을 여러분께 리딩해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삶은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투두리스트. 투두리스트, 이 말 되게 좋지 않아요? 투두리스트. 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리스트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의 도구가 되지만 시와 아름다움, 낭만과 사랑은 삶의 목적인 거야. 죽은 시인의 사회 중에서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대학을 갓 졸업했을 무렵 나는 한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 내가 처음으로 배정된 팀에서 만난 주임은 나를 하인처럼 대했다고 할까? 갑질이 적당할 듯. 자기 앞에 있는 모니터를 10cm 옮기는 것도 나를 시켰고, 사소한 실수만 해도 나 엿먹여? 라며 면박을 줬다. 사회생활이 처음이었고 모든 게 평가 대상이었던 인턴 신분의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저 이 집단의 가장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호모 인턴스 시절을 보냈다. 그렇게 인턴십을 마치고 잠자리에 든데 갑자기 그 선배 생각에 분한 마음이 일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녀가 나에게 한 행동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표정 한번 구기지 않은 나 자신이었다. 큰 권한이 있던 것도 아닌데 대단한 권력이라도 지닌 듯 구는 그녀에게 나는 단 한 번도 꿈틀하지 못했고, 그런 나의 태도는 그녀가 나를 점점 더 하대하게 만들었다.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하다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과거를 떠올릴 때 가장 괴로운 건 그때 겪은 고통이 아니라 고문관에게 잘 보이려 했던 자신의 비굴함이라 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사람의 자존감에 치명상을 끼치는 건 부당한 대우 자체보다 부당한 대우에 굴복한 자기 자신인 거다. 그러니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에게,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친절하려 애쓰지 말자. 상황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비굴해지지는 말자. 저열한 인간들로부터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겐 최소한의 저항이 필요하다. 갑질이란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갖추지 않은 천박한 갑과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요구하지 않는 무력한 을의 합작품이다. 시기심이 파괴적인 이유는 자신이 가진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데 있다.
부러워서 진 게 아니라 네가 가진 걸 잊어서 진 거야. 떳떳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낄 것. 내가 어릴 적엔 성공시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방송이었는데 매주 인물이 바뀌지만 이야기의 서술은 언제나 동일했다. 과거의 비참한 현실과 현재의 성공을 대비시키고 엄청난 노력과 불굴의 의지가 그 간격을 메운다. 그걸 보고 있노라면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노력으로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른이 되고 생각해보니 그건 능력주의의 시작이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계발서 같은 이야기. 하지만 현실에서 능력과 노력은 성공의 마스터키가 아닌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 게다가 과거에 그러한 성공 신화가 가능했던 건 그때는 한국이 고성장 시기였고 다들 지질이 못 살아서 개인 간 자본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개인이 계층을 이동할 기회를 찾기 어렵고 공정한 능력주의의 전제 조건인 기회의 평등은 지켜지지 않은 채 부모의 자산, 배경, 계층의 이어달리기가 진행 중이다. 물론 노력이 경시될 수는 없으나 운과 환경과 이와 같은 비능력적인 요소가 많은 것을 좌우하고 노력만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이가 있다 해도 소수의 예외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노력 이퀄 능력 이퀄 성공이라는 등식은 게으름 이퀄 무능 이퀄 가난이라는 등식으로 자동 연산되어서 가난의 이유를 노력이 부족한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차별과 계급을 정당화한다. 무한한 기회가 열려 있는데도 가난한 것은 너의 탓이니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하면 쪽팔리다. 그러니 가난해 보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것도 아닌데 학교엔 노스페이스나 K2쯤은 입고 가야 가오가 살고 부녀회에선 비싼 아파트처럼 보이기 위해 아파트 이름을 영어로 바꿔야 한다는 촌극을 벌린다. 기회가 평등하지 않는 한 능력주의는 허구일 수밖에 없음에도 성공시대와 자기계발서가 심어놓은 왜곡된 능력주의는 우리를 부자인가 아닌가 하는 결과값에 맞춰 우쭐함과 부끄러움 사이 어딘가에 놓이게 했다. 하지만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그저 운이 좋아서 혹은 상속받은 자본으로 불이른 부자가 한둘인가.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이웃이 어디 한둘인가. 과정은 스킵한 채 편법을 저지르고 약자를 착취해도 돈이 많은 부자는 당당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부끄럽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닐까? 가난하다 해도 삶에 최선을 다했고 떳떳하게 살아왔다면 그 삶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세상에는 부끄러워야 해야 할 부가 있듯이 떳떳한 가난이 있다.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나이를 먹으며 절감하는 건 언제 밥 한 번 먹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시간을 내서 보긴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좋아하지 않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옆 분단에 앉았던 은경이와 재무팀의 박대리가 그랬듯이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들의 공적인 업무를 위장한 사적인 짜증과 걱정을 위장한 모욕과 질문을 위장한 무례함에 마음을 졸이고 상처받고 미움을 쌓는다. 하지만 월급의 2배짜리 명품백이 낭비가 아니고 연예인 걱정만이 낭비가 아니다. 우리 삶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 것 역시 감정의 낭비다. 그만두면 끝일 회사 상사에게, 어쩌다 마주치는 애정 없는 친척에게, 웃으면서 열받게 하는 빙그레 막년에게, 아닌 척 머리 굴리는 여우 같은 동기에게,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더는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 마음 졸여도 끙끙거려도 미워해도 그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인생에서 숫자를 지울 것. 인터넷에 떠돌았던 나라별 중산층의 기준이다.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조건.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이 삶의 질에서 정한 중산층의 기준.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거나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정도 하나의 음식을 만들어 손님을 대접할 것.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꼬집을 수 있을 것. 대한민국 연봉 정보 사이트 직장인 대상 설문. 부채 없는 아파트 평수 30평.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몇 번. 영국,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그건 바로 숫자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 나의 결혼 가능 점수를 알려준다는 배너 광고를 본 적이 있다. 사주 사이트인가 했는데 그건 결혼정보회사 사이트였다. 나이, 키, 몸무게, 자산 액수, 연봉 등 수많은 숫자를 입력하고 나면 소고기처럼 등급을 매겨 나의 결혼 가능 점수도 알려준다는 거였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알파고가 아닐까 싶었다. 우리는 무엇이든 숫자로 책정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나 자신의 값어치를 매기는 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세워진 숫자의 삶 속에서 개인은 이력서에 쓸 숫자들을 위해 분투하고 집의 평수로 관계에 금을 긋고 파업이나 집회가 있으면 어떤 가치의 충돌인지가 아니라 얼마의 돈을 손해보고 있는지를 헤드라인으로 읽는다. 그야말로 가치는 잊은 채 서로의 값어치만 묻는 숫자의 삶이다. 그런데 숫자라는 건 언제나 비교하기 쉽고 서열을 매기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세모와 동그라미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1과 2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결국
숫자의 삶이란 쉴 새 없이 비교되며 서열이 매겨지는 삶인 것이다. 그렇다면 삶의 모든 것을 숫자로 측정할 수 있을까? IQ가 지혜를 측정할 수 없고 친구의 숫자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할 수 없으며 집의 평수가 가족의 화목함을 보장할 수 없고 연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수는 없다.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우월한 존재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삶에서 숫자를 지워야 할 것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것들에 있다. 만약 당신이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인생에서 숫자를 지울 것.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담을 수 없는 다른 가치들에 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 SNS를 통해 친해진 정미 씨는 내 전작을 읽은 독자로 사랑스럽고 따뜻한 사람이다. 그런 그녀에겐 사랑꾼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녀는 종종 남자친구와의 일화를 SNS에 기록했고 나는 그들이 죽은 연애세포를 살려내는 사랑스러운 커플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작작 좀 하라는 댓글을 남겼다. 다른 사람들 불행한 건 생각 안 하냐고. 물론 SNS에는 지나치게 과시적인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보증하건대 그녀는 결코 그런 타입이 아니었고 자신이 느꼈던 소소한 행복을 기록했을 뿐이다. 그 댓글을 본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고민했다. 하지만 잘못은 어디까지나 그 댓글을 남긴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있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의도를 오독하고 나에 대해 왜곡하여 비난하는 이들을 만난다. 인터넷 뉴스에 베베 꼬인 악플을 남기던 사람들이 SNS로 일상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떠들기 좋아하는 그들에 대한 대처법을 조언하건대 누군가 당신에 대해 비난이 포함된 판단을 내린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점은 첫째, 그건 한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 견해일 뿐 그 사람이 솔로몬이나 프로이트는 아니라는 것. 둘째, 그것이 당신을 향한 비난이라면 해야 할 일은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비난의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 비난이 진실이라면 안 좋은 점을 고치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저 상대 내면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짓이라면 그냥 개가 짖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 셋째, 만약 개가 계속 짖으면 가만히 듣고 있지 말고 마땅히 그 책임을 물으시라. 죄명은 명예훼손죄, 아니 소음공해죄. 나를 평가할 자격을 주지 않을 것. 예전에 친구가 소개팅을 했던 남자는 친구에게 좋아하는 운동이 있냐며 물으며 골프나 승마 같은 건 안 좋아하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건 사실 취미가 아닌 상대의 경제력을 가늠하기 위한 질문. 남자든 여자든 이성의 경제력을 보는 게 나쁜 건 아니다. 나 역시도 분명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것과 쉴 새 없이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를 내며 사람의 모든 걸 숫자로 환원시키는 건 좀 다른 문제다. 사는 집을 확인하고 연락이 없었다는 사람,
부모님 직업을 확인하는 것에 모든 대화를 쏟는 사람. 그런 상대들 앞에서 누군가는 답안지를 제출한 아이처럼 상대가 나에 대해 내릴 평가에 불안하다고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리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 내 경우를 말하자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숫자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은 삶의 기쁨이 너무 단출한 것 같아서 전혀 섹시하지 않다. 한마디로 내 취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내가 자격 미달이겠지만 그 사람도 내겐 자격 미달인 거다. 내게 필요한 건 나와 닮은 단 한 사람일 뿐이지 그들이 아니며 그들만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 나를 숫자로 평가한다면 놀고 있네. 니들은 어차피 다 탈락이야 이것들아. 주눅들만큼 겸손하지 말 것. 한 에세이 작가가 신춘문예나 문예지를 통해 등단하지 않은 자신이 작가라고 불리는 것이 민망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작가의 사전적 의미는 글이나 그림 등의 창작자일 뿐인데도 10여 권의 책을 내고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그녀조차 작가의 자격 앞에 망설이고 있었다. 나는 문득 어느 여행자의 일화가 떠올랐다. 여행자는 유럽 어느 술집에서 한 바텐더를 만났다. 바텐더는 여행자에게 자신을 시인이라고 소개했다. 그 말에 여행자가 당신 이름으로 나온 시집이 있나요? 라고 물었고 바텐더는 아니요, 시집을 낸 적은 없지만 시를 쓰기 때문에 시인이죠. 라고 답했다. 왜 누군가는 10권이 넘는 책을 내고도 작가라 불리는 것을 어색해하고 다른 누군가는 시집 한 권 없어도 스스로를 당당하게 시인이라 부를 수 있을까? 개인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건 문화의 차이가 크다. 그 차이는 공교육에서도 보여진다. 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서양에서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친다. 신뢰로 생각의 지도의 저자 리처드 니스벳이 밝히길 그의 고향에서는 교육의 목표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논쟁까지 있었다고 한다. 우리 입장에선 별게 다 논쟁거리다 싶기도 하지만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큼 개인의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 사회는 개인의 개성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관계지향적인 사회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바른생활이라는 과목을 배우며 관계 맺는 법을 가장 먼저 익힌다. 사실 따로 가르칠 것도 없다. 요약하자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란 이야기. 우리는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도록 교육받기보다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교육을 받았다. 영어에는 대응할 단어조차 없는 눈치가 한국인은 유난히 발달한 것도 서양인이 보기엔 자기 비하에 가까운 겸손도 이러한 문화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오랜 수련의 결과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하여 주제 파악 못하고 꼴값 떤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하여 고도의 눈치와 겸손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자격 앞에서 머뭇거린다. 물론 겸손도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도 미덕이다. 그러나 그 가치는 타인의 눈치를 보며 주눅드는 것이 아닌
타인에 대한 존중에 있을 뿐이고 타인의 감정을 염려하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은 돌보지 못한다면 그 무엇도 미덕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이 지칠 만큼 눈치를 볼 필요도 주눅들 만큼 겸손할 필요도 없다. 당신이 존중해야 하는 사람은 당신이 가장 존중해야 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다. 약간의 근자감과 어느 정도의 개샹 마이웨이 정신이 필요하다. 나의 삶을 존중할 권리를 말할 것.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읽었다. 글쓴이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온 한 아주머니가 글쓴이를 가리키며 딸에게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고 말했다. 의문의 일패를 당한 글쓴이는 불쾌했다. 그녀는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뿐이었고 동료 역시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마침 중국인 손님이 들어왔고 중국 유학 경험이 있었던 그녀는 유창한 중국어로 주문을 받았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주머니가 놀라며 겸연쩍어 했다는 이야기였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를 비난했다. 하지만 과연 아르바이트생은 그 아주머니와 얼마나 다를까? 글쓴이는 계속해서 자신이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그저 경험을 쌓기 위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임을 강조했다. 그녀의 적절한 항변은 아주머니의 언행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할 사람이 아닌 것에 맞춰져 있었다. 한마디로 그녀는 억울하다. 자신은 경험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뿐 공부를 안 해서 저렇게 된 이들과는 다른 존재인데 말이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자극 긁기라는 것이 나온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1에서 3등급은 치킨을 시키고 4에서 6등급은 치킨을 튀기고 7에서 9등급은 치킨을 배달한다. 얼핏 들으면 라임 돋는 위트 있는 문장이지만 이 텍스트는 치킨을 배달하는 삶, 공장에서 미싱하는 삶을 공부하지 않은 형벌로 바라보게 하고 땀 흘리는 노동을 비참한 삶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 텍스트 속에서 우리는 노동자에 대한 무시와 차별을 머릿속에 기본 OS로 장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의 뿌리는 결코 짧지 않다. 이 문제는 단지 만인이 평등하다는 휴머니티 관점에만 있는 게 아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면 저렇게 된다는 말을 듣고 온갖 자극 글귀를 읽으며 당연히 드라마 속의 커리어 우먼이나 비즈니스맨이 되는 미래만을 그린다. 그러나 현실의 많은 일들이 육체 노동자로 살아가며 평범한 직장에서 을의 삶을 마주한다. 미래에 대한 과대망상과 차별의 OS가 평범한 자신에 대한 수치심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자신이 그들과 같다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 노동자 계급의 연대가 어려운 이유 역시 이 자기 혐오에 있다.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멸시의 부작용은 다른 쪽에서도 진행된다. 은근한 차별과 멸시를 품고 치킨 배달을 하지 않기 위해 공장에서 미싱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그 속에선 배움에 대한 유희와 호기심은 없다. 무시와 추락에 대한 불안을 동력으로 공부하고 불안이 줄어들면 자극 글귀를 찾으며 불안을 충전할 뿐이다.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위한다며 내뱉던 말들이 자식을 만성적인 불안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곳에 닿으면 만사가 형통할까?
차별과 멸시에 대한 공포로 얻은 성취에는 오만이 뒤따른다. 다른 내면의 힘 없이 오만만 증식되는 건 안전장치 없이 고층 빌딩 위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하다. 상시적인 고소공포증, 즉 추락에 대한 공포감만 커질 뿐이다. 게다가 오만이 클수록 추락의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준 게 조선일보 논설고문 이규태의 글이다. 그의 글을 빌리자면 유럽 사람들은 상황이나 사정이 바뀌면 그에 맞추어 자연스레 하향을 한다. 하지만 한국인은 사정이나 상황이 달라져도 하향은 끝내 하지 않으려 하고 어쩔 수 없이 하향을 하게 될 때는 처참하고 처절한 심경에 빠진다.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것임에도 차별과 멸시가 내면화된 이들에게 하향이란 처절하고 비극적인 추락인 거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불안을 충전하고 있다면, 혹은 당신이 꿈꿨던 미래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면 스스로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치킨 배달을 한다 해도, 공장에서 미싱을 한다 해도 삶이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것일 뿐 그 어떤 삶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열심히 사는 것도 열심히 배우는 것도 마음껏 하시라. 하지만 누구의 삶도 모욕할 수 없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보통의 삶을 모욕한 대가는 자식의 불안으로 남을 뿐이다.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저는 한번 이 생각을 해보려고요. 숫자를 지운 나는 누구인가? 숫자를 지운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나이, 몸무게, 키, 연봉, 토익 점수, 내가 사는 아파트 평수, 내가 가진 통장의 잔고, 이런 것을 뺀 나는 누구일까요? 실은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특히 이 글에서도 나왔듯이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바른 생활, 함께하는 공동체, 누구와도 싸우면 안 되고 남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진짜 정작 그러다가 우리 자신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김수현님의 책 나머지 부분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그냥 쓸데없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난이나 아픈 말들을 신경 쓰면서 눈치 보면서 살았는지 다시 한번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리딩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냥 대부분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지하도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었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1,000원짜리 한 장을 저분한테 주고 와라 해서, 저는 속으로 우리 엄마는 참 좋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놓고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어머니께서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정말 좀 충격이었거든요. 들었던 생각은 저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슬펐을까, 이런 생각과 어머니가 저 사람을 도와주려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을 그냥 너무 하찮게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아팠고, 진짜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건가? 그리고 무섭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의 그냥 지나가는 말들이, 자녀들이나 또는 선생님의 지나가는 말들이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되는지 어른이 된 우리가 더 잘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매 삶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절대적인 기준을 들어서 내가 이뤘던 것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겸손하지 않을 것. 외국인과 얘기할 때 너무 겸손하거나 하면 외국인이 더 당황하는 거 아세요? 한 예로 제가 그 환경부에서 그 국제포럼 행사를 진행하면서 통역을 했었는데, 그때 그 월드뱅크의 한 여성분이 너 참 영어를 잘한다 해서 제가 뭘요? 뭐 이러면서 한국인의 그런 특유의 쑥스러움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대학 나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았거든요. 전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 통역을 할 때 늘 그게 제 약간 뭐랄까 아픈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당황하면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 난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어. 너 한국 대학을 많이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막 웃으면서 나는 네가 외국에서 대학을 나온 줄 알았어. 그래서 물어본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칭찬인 거야. 너의 뭐 대학 타이틀을 알려고 했던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더 너무 미안하고 쑥스러웠던, 네, 이것이 바로 너무 지나친 겸손이 불러온 네,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때를 잊지 못해요, 아직도. 왜 저는 외국 대학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 순간에도 저는 난 지방대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책을 몇 권이나 냈지만 작가라고 말하기 쑥스러워한다는 예를 들으면서 진짜 너무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자만입니다. 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겸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SNS에 그 사랑꾼 분들이, 사랑꾼 커플이 되게 그 악플 때문에 고민한다는 그 내용에서도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저희 뭐 10명이 칭찬을 해도 한 명이 한 비판에 신경이 쓰이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사람이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 인간은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긍정적인 말보다는 그 부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말에 더 신경을 쓰고 더 생각하게끔 진화해 온 거예요. 그래야지 혹시나 나중에 있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더 잘 대처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비판이나 어떤 의미 없는 질타에 좀 신경을 쓰긴 하죠. 근데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그냥 너무 오만스럽지만 이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욕을 먹고 심지어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석가모니도 그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정말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다 겪었었고 비난을 받았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위대한 분들조차도 간디나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아인슈타인 진실, 요즘에 아인슈타인의 그런 여성 편력에 대한 이야기들도 막 나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타에 너무 우리 신경 쓰지 않기로 해요. 그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투두리스트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답게 아까 너무 제 발음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는데 개샹마이웨이로 살기로 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밤도 편안하게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잘 자요. 안녕.